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막판에 했었어요. 뭡니까? 바로 소매포화지수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자, 소매포화지수의 테마 중에서 가장 단점이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경쟁의 질적인 측면만 고려되고 경쟁의 양적인 측면이 고려 안 된다. 미래의 신기술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외부 시장에서 매출액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그 단점을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내용의 단점을 갖다가 미래의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 수요를 측정 파악하기 어렵다.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아하는 친구가 딱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냐? MEP입니다. 자, 애가 소매포화지수의 친구로서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친구는 굉장히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보완하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MEP, 이 IRS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럼 친구는 어떨까?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죠. 단점을. 야, 친구야, 너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 줄게 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애 이름은 알아야겠죠. 애는 사실 IRS보다는 중요성이 좀 낮긴 해요. 일종의 별표 하나짜리인데 애는 절대 친구는 원래 그 친구가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친구가 애기 때문에 애는 따로 말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없으면 애는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IRS라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MEP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MEP는 뭡니까? 시장 확장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마켓 익스펜션 포텐셜이에요. 뭐 간혹 가다가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라고 하는데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으면 지수란 말씀은 안 되죠. 어쨌든 간혹 가다 그렇게 아무 용어나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용어 하나하나는 배웠다는 그 자세는요.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조심스럽게 알고서 쓰는 거하고 모르고 막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라고 쓰면 안 되고 시장 확장 잠재력이에요. 아까 인덱스 오브 리테일스의 줄여서는요.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그 소매포화 지수잖아요. 그 지수로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식도 그러니까 나타났잖아요. 이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MEP의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MEP가 자, 익스펜션이 나와. 익스펜션이 뭡니까? 자, 여기에서 또 뭡니까? 포텐셜은 확장한다는 것이죠. 포텐셜 이게 잠재인데 앞에서 나왔던 잠재보다 여기서는 구체화시켜서 이 포텐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예요. 이게 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같이 미래를 함께 가나요? 아니죠. 그 친구는 현재, 나는 미래. 그래서 IRS는 현재고 나는 미래라 이거예요. 자,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점포가 입지할 지역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신규 점포가 입지할 지역시장의 매력도. 그러니까 이 매력도란 개념이 뭡니까? 그 지역에 점포를 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 의미 하나예요. 쇼핑 지출액이 클수록 다른 지역에서 쇼핑이 뭡니까? 아웃쇼핑이에요. 아웃쇼핑. 다른 지역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MEP예요. 마켓 익스펜션 포텐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양가로 1번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MEP 값은 특정 지역 시장의 앞으로 얼마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값이 크면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왔죠. 동그라미 2번 마케터는 신규 점포가 입지할 지역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점포들에 의한 시장 포화 정도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요. 동그라미 3번 MEP 값은 다른 지역에서 쇼핑 지출을 근거로 계산되며 이 값이 클수록 다른 지역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이며 즉 타 지역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확장 잠재력은 커진다. MEP는 지역의 가구당 혹은 실제 지출액 예상 지출과 비교하여 계산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MEP 혼자서 나왔어요. 친구야 나 나왔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함께. 그래서 MEP와 IRS 관계입니다. 그래서 MEP와 IRS 관계. MEP는 IRS 단점. 자, 여기 나왔잖아요. MEP는 IRS 단점을 보완해 준대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래요. 단독적인 사용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완적으로. 그래서 보완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다는 것이 이렇게. 자, 친구하고 같이 손잡았어요. 친구와 같이 손잡았어요. 어느 쪽을 IRS 할까요? 아무 쪽이나 IRS 해도 돼요. 이쪽 해도 되고 이쪽 MEP. 그러면 MEP가 나왔어요. 자, 근본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게 미래라고 했잖아. 미래. 우리는 암묵적으로 미래라고 했어요. 미래. 그러면 얘는 현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때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분면을 만들어요. 분면. 이게 0이고 여기서 올라갈수록 저와 고, 저가 있고 고란 말이에요. 고. 역시 저예요. 낮을 적 높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러면은 지금도 높고 미래도 좋다면은 지금도 좋아요. 야, 지금도 좋아요. 근데 앞으로 더 좋네. 어우, 둘은 어때요? 굉장히 좋아한 것이에요. 좋아. 그러면 지금도 좋은데 미래도 더 좋으면은 그것처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굿. 여기는 아주 굿이에요. 굿. 좋다 갑시다 그냥. 근데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미래에도 보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좋은데 미래도 안 좋을 것 같아. 이건 뭐 친구가 아니네. 원수네. 그래서 이때는 배드 나쁘다 그거죠. 그럼 이거는 구분이 되죠. 왜? 자, 지금도 안 좋고 미래도 안 좋으면 나쁜 적, 지금 좋고 미래도 좀 좋은 적, 이건 누구든지 구분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요. 현재와 그 다음 미래. 여기는 뭡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미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너무 좋고 미래는 안 좋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짱이하고 개미 혹시 그런 동화 어릴 때 읽어봤죠? 개미는 뭐예요?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는데 배짱이는 뭐예요? 에이 지금이 가장 좋은 거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 하면서 지금은 갖다가 버는 족족이 있는 대로 다 쓰고 미래에 대해서 저축을 하지 않는다. 사실 그게 배짱이가 좋다, 개미형 인간이다, 배짱이형 인간이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가 어떻게 확실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축을 열심히 해봤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버는 족족이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1년에 해외를 갔다 6번씩 나가는 어떤 친구, 2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벌 때마다 봉급 받아가지고 나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는 1년에 한두 번도 극장도 제대로 안 간다. 나의 버는 돈 95%는 무조건 다 저축을 한다. 미래. 그런 친구는 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쪽이 좋다, 이쪽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현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나는 지금이 좋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고 나는 지금이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나는 있다. 그럼 이건 가치 판단이 미래예요. MEP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IRS 값은 낮고 MEP 값이 높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MEP 값은 낮고 IRS 가격은 높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단독적인 사용보다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면은요.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하는 것 자체를 딱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잖아요. IRS와 MEP 점수가 모두 높은 적.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 저기서 IRS는 낮고 MEP가 높은 적. IRS는 낮고 MEP가 높은 적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물어요. 3번. IRS는 높고 MEP가 낮은 적이 여기죠. 3번. IRS 높고 MEP가 낮은 적. 둘 다 낮은 적.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낮은 적, 둘 다 높은 적은 구분이 다 됩니다. 가장 시장에서 빨리 투입해야 될 거. 둘 다 MEP와 IRS 모두 낮은 지역이 그 지역이다.
계속 유지를 해나간다. 높은 지역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개념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면 여기겠죠. 미래는 더 의미를 두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의미를 두는 건 여기고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MEP하고 IR에서 가격이 가장 높다 낮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냐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우리가 시험에서는 무조건 하고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권 측정과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367페이지 나와 있죠. 자, 양가를 경제적 기반의 평가 대상이라고 나왔죠. 경제적 기반. 자, 경제 활성화 정도가 얼마만큼 그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느냐. 자, 광고 매체와 근로자 이용 가능성과 비용적인 측면, 정부의 법적 규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게 이제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앞으로 경제 활성화 정도, 동그라미 2번에 광고 매체 이용 가능성과 비용, 3번에 근로자 이용 가능성과 비용, 4번에 정부 지역 정부 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정도, 5번에 지역 시장의 정부의 법적 규제의 내용. 이게 바로 상권 측정과 전략 중에서 경제적 기반 대상 평가가 되고요. 뭐 크게 의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1번, 2번, 3번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인 상권 측정 방법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양가로 3번은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 교재. 상권 측정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 우리가 정보라는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제4장 4과목인 유통정보에 나오는데요. 유통정보에서 뭐 한번 다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상권 분석에서 유일하게 정보적인 시스템, 즉 유통정보에 나오는 내용이 이 과목인 상권 정보에 나오는 게 바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 지리정보 시스템을 말하고요. 왜 지리정보 시스템이냐? 당연히 상권이니까 그래요. 상권이니까 지리정보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서 G가 나오는데요. 이 G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지오그래픽입니다. 지오그래픽. 그래서 지오그래픽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즉 GCRM이라는 것은 지리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관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레이어를 당연히 이용하죠. 왜? 지리정보니까 지도 레이어를 당연히 활용한다. 그게 바로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전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GCRM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도 레이어는 점과 선, 면을 포함하는 개별 지도 형상으로 구성된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시험의 지문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동그라미 2번. 여러 겹의 지도 레이어를 활용하여 상권의 중첩을 표현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체계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주제도 작성, 공간 조회, 버퍼링을 통한 상권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여기서는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상권에 미치는 환경 요소 해가지고 양가를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자, 상권에 미치는 환경 요소입니다. 상권. 소비자의 소비 행동 변화. 소비자의 소비 행동 있죠. 아침에 사느냐 저녁에 사느냐.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보통 어떤 걸 많이 사느냐. 아무래도 소득 수준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행동 변화 같은 경우가 상권에 상당히 많은 환경 요소를 미치는 것이고, 교통 상태. 이 교통 상태는 뭡니까? 그 지역으로 뭘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할 때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걸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백화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보통 역사형이 많이 있죠. 역사형. 역사란 건 뭡니까?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션, 정류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류장. 역사형 백화점, 역사형 매장. 그래서 보통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바로 역사형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하철을 나와가지고 뭔가 길을 따라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한 3, 4분 걸으면은 백화점 매장 안으로 딱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객 동선을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역하고 좀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겠죠.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점포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점포 규모가 어느 정도 크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유통업이 어떤 업종을 갖다 주로 하느냐의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권에 환경 미치는 게 많이 있다는 거. 자, 수요와 특정 지역 고용 동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와 특정 지역 고용 동향이란 건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단 지역이라든가, 그럼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오피스 지역이라든가, 무슨 뭐 학교정, 대학가 지역, 대학생 젊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그래서 특정 지역 고용 동향,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상권에 미치는 환경 요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 양가로 4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동차 보급이 높아져서 일괄 구매가 뭡니까? 바로 원스톱 쇼핑이죠. 원스톱 쇼핑이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차량 접근성이 소매점 선택의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뭐 교통 상태, 유통업의 점포 규모, 유통 형태. 거기에서 동그라미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 상권의 크기는 규모에 따라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 점포 상권으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수요와 특정 지역 고용 동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4번의 기억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한 지역의 고용률과 구매력은 비례한다는 거. 지역의 고용 환경은 상품에 대한 전반적 수요 동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용률이 높으면은 물건을 많이 산다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용이 낮으면은 그 물건을 덜 산다는 거. 그만큼 고용이 되면은 돈을 버니까 물건을 많이 사고, 고용이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겠죠. 뭐 요즘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국이 난리일 때는 뭐 고용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기준은 적용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가볍게 보시고요. 자, 상권조사가 있습니다. 상권조사.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상권조사 의의도이고요. 상권 변화의 내용 해가지고 이제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써놨는데, 그리고 변화의 의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상권조사입니다. 변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상권은 고정성이다,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권은 한번 고정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 상권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성했던 상권이 한때는 다시 쇠퇴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 상권 변화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요. 흡인할 수 있는 범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상권 변화. 과연 고객을 어느 지역에 있는 고객을 우리 점포로 흡인할 수 있는가? 자, 내점 빈도를 갖다가 감안한 상태죠. 소비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또 어느 경우에 변화가 되는가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 하나 생겼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 간혹 가다 보면 아파트 값이라든가 뭐 그 지역에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 아무래도 뭐 역세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뭐 몰세권이다. 뭐 다양한 걸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뭔가는 효용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위치가 어떤 의미에서 변화가 되느냐. 양가로 2번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상권은 상업상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 공간적 범위. 그래서 상권은 바운드리라고 하세요. 바운드리. 그 다음에 입지는 뭐라고 하세요? 포인트. 상가권, 상업집단, 상업집적, 복수의 점포 등 상세권과 동일한 말이다. 상권은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흡인할 수 있는 범위를 지칭하고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결론은 상권은 바운드리 범위다. 동그라미 2번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상권은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존재해 있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와 고객의 내점 빈도를 감안한 상태에서 기재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 등을 포함한 내용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고객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거죠. 내점 빈도를 감안한 상태죠. 3번은 뭡니까? 상권에 변화한다는 것은 기존 상가 및 점포 사이에 새로운 상가나 점포가 들어서거나 소비자의 위치가 변한 것이며 이런 상권의 변화 이유는 대형 할인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소비자들의 위치가
변화를 한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읽었지만은. 자, 그런 다음에 상권의 변화를 갖다가 분석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상권의 변화를 갖다가 분석할 때요. 큰 점포가 있습니다. 큰 점포. 큰 점포가 있는데 큰 점포는요. 여기 유추라는 게 있는데 유추라는 것은 이렇게 유추가 잘 모르면 추측이란 말 여러분 아시나요? 추측? 추측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제가 어떻게 했나? 안 했나? 뭔가 추측을 한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겠으니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만약 힘이 없으면 제가 어디 아픈가? 힘이 너무 좋으면 제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형점은 왜 유추법을 사용하냐면은 대형점은 크기 때문에 추측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사하는 게 더 좋겠지만은 실제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점은 추측에 의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중소형점은 만약에 그렇다면 중소형점은요. 실제 조사하는 것이에요. 중소형점은 실제로 왜? 적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조사한다. 실제 이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 생활 패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소비를 어떻게 하냐. 돈이 많은 지역이냐 아니면 중산층이 사는 그 지역이냐 아니면 서민층이 사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거 뭐 강남에 있는 뭐 타워 팰리스라든가 뭐 이런 데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 가게 앞에다가 1,000원의 행복 뭐 990원의 만족이라는 어떤 이런 게 1,000원짜리 900원짜리 이런 가게를 열었어 봐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옵니다. 막 와요. 근데 오는데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손에 몽둥이가 들려있어요. 아니 우리 소득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가게를 우리 집 앞 우리 동네에다가 차려. 너 당장 나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서민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에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소비라든가 생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상권 변화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자, 계층의 변화 있죠. 계층 변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뭐 당연히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그 제 또래의 젊은 층들의 사고방식하고 저 당시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저 때는 제가 대학교 때는 초록탄밖에 안 날라다녀가지고 뭐 하루에 초록탄 냄새를 안 맡으면은 거의 뭐 공기 환경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자, 어쨌든 생활 환경의 변화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 같은 게 바로 상권 변화 분석이고 거기 한번 양가로 3번 내용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상권 변화 분석 방법으로 대형점 유추법 분석을 중소형 실제 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그 의미는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상권 변화는 소비 패턴, 생활 패턴, 계층의 변화,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사회 구조 등과 같은 생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촉진된다는 거. 3번에 자, 유동인구가 입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동선의 고객 접근성이 변하면 상권 규모도 변화하게 된다. 자, 동선을 분석할 때 통행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객체 지향적 법칙이 존재하는 거. 그럼 통행자 뭐 이것도 세세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은 그 분석 같은 것들 그 고객들이 오른쪽을 먼저 쳐다보느냐 왼쪽을 먼저 쳐다보느냐 이런 것도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밀접하게 해가지고 점포 내부 같은 경우 환경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음식점이 뭐 음식 맛만 좋으면 되지 뭐 무조건 뭐 그런 거 따지는데 물론 기본이에요. 음식점이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한테 팔겠다는 그건 심리적인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음식점 맛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존의 상가 및 점포 사이의 새로운 상가 및 점포 신설, 소비자들의 위치 변화, 고정인구, 유동인구 변화, 지역 주민들 직업 형태 등에 의해서 상권이 변한다.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사람들 이런 거 한 번 정도 배우고 장사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취사도 여러분들이 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좀 최소한도 알고서 장사를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1년에 80만 명 정도 실패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4번 보면 기존의 상가 및 점포 사이에 새로운 상가 및 점포 신설, 소비자의 위치 변화, 고정인구, 유동인구 변화, 지역 주민들의 지급 형태에 이미 설명드렸고 5번 내용도 마찬가지의 상권의 변화 분석은 점포의 개점 여부, 규모 등에 따라 사업성 검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상권 변화 분석의 요령은 현지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주민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은요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제가 중요하면은 그냥 여기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취단도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상권의 변화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양가로 일반 일상적인 상권 변화는요, 일상적인 상권 변화를 우리가 잠깐 양가로 3번 바로 그 위에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그냥 기준을 정한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순환 주기에 따른 상권 변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따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성장기예요. 성장기.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성장기고 그 다음에 성숙기예요. 성숙이라고도 하고 성숙기라고 해도 돼요. 성숙기도 괜찮고 성숙기도 괜찮아요. 가장 많이 있다는 건 쇠퇴기. 이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으로 따져봤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장기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포들이 많이 막 들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강남이라든가 홍대, 뭐 저 같은 경우는 홍대가 생기기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도 봤기 때문에 홍대가 그렇게 신촌에서 그 앞이 그렇게 홍대 앞이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촌에서 연대 앞이라든가 이대 앞이 오히려 더 그때 당시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마다 그쪽이 더 활성화된 지역이었고 홍대 쪽은 합정역이기 때문에 좀 한참 이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뭐 합정역 생기고 뭐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남동 거기 철길 같은 거 뭐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흥했다가 다시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수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쇠퇴기 지역 같은 경우.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이런 것의 결론은 뭘 것 같아요? 결론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기 지역은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이고 왜 신촌이라든가 홍대 앞이 많이 성장을 했겠어요? 그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층의 근원이 뭐였는데요? 사실 그쪽에 대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그다음 그쪽 옆으로 뭐 홍대라든가 그쪽에 대학교들이 벌써 4개만 있잖아요. 한 학교당 학생이 10,000명만 들어도 4만 명이에요. 1일. 그러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도 막 생기고. 자, 성수기 지역 같은 경우 쇠퇴기 지역 결론은 인구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양가리 이번에 성장기의 경우, 성수기의 경우 쇠퇴기 지역이 있는데 그러다 바로 그 양가로 3번 그 밑에 바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인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 변화를 조사할 때는 유동 인구, 이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상권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의미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드라마에서나 갑자기 상권이 뭐 어떤 안 되다가 갑자기 활성화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상권이 잘 안 되는 상권이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 그래서 유동인구 조사, 매출액 조사, 내진격 조사, 통행량 조사, 구매 품목과 가격대 조사가 상권 변화를 할 때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사람이 평상시에는 10,000명이 다니다가 5,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뭐 대학교가 한 곳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또 아파트가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몇 동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유동인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람이 왜 적게 다니지 또 왜 많이 다니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 상권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이고 나 죽네 너 죽네 다 죽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없으면 매출액이 적어지겠죠. 사람이 많으면 매출액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매출액이 조사도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상품 특성상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내점 고객을 조사한다. 우리 점포로 들어오는 고객이에요. 내점이란 건 우리 점포로 들어오는 고객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에요. 근데 내점 고객도 잘 조사해야 돼요. 갑자기 고객이 들어왔는데 잠깐 앉기 전에 이것 먼저 써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여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인이라면 그러겠죠. 고객님 저희가 사실 고객 카드를 만들기 위한데요. 이거 써주시면 지금 이 음식 가격이 10% 할인됩니다. 라고 말해주면은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드시기 전에 이것 좀 음식 나오기 전에 이것 좀 작성해 주실래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 정도 할인해 드릴 것이니까 이것 좀 작성해 주실래요? 라고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아 괜찮다. 그렇게 하면 뭐 안 해야 되겠죠. 자, 통행량도 조사하는 게 통행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동인구 이런 거에서 파생이 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은 통행량이 적겠죠. 사람이 많이 있으면 통행량이 많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구매 품목과 가격대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어느 지역에 가면요. 왜 저 점포가 여기에 생뚱맞게 있지? 라는 점포들이 간혹 가다가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보안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점포가 딱 출점했습니다.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자,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갈비집이, 돼지갈비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돼지갈비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수산물 가게가 있어요. 횟집이. 횟집. 이거는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갈비집이 10군데 있으니까 횟집 하나 있어도 괜찮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 돼지갈비집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역 방문을 한 목적은요. 돼지갈비를 먹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에요. 근데 회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횟집을 찾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돼지갈비 먹으러 와가지고 아 그냥 저 횟집도 있어요. 저 가서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대상, 그런 목적성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리스크가 위험이 너무 커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상권 변화 조사는 이런 식의 변화 조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양가로 3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특히 내정객 조사 한번 양가로 거기 보시면은 몇 시간을 조사해서 산출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다. 12시에서 1, 2시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고객 조사를 할 때 또는 유동인구 조사할 때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뭐 기본적으로 12시간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까지 10시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조사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시간을 조사한다면은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60분. 60분인데 60분이라 그 개념에서 1시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조사는 20분을 하는 것이 20분. 20분 하고 곱하기 3을 해주고 또는 15분 하고 15분 하고 4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4를. 그러면 이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의미. 조사를 갖다가 무조건 한다 해서 그리고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조사 1시간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8시부터 뭐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2시부터 뭐 1시까지 하고 뭐 3시부터 4시까지 하고 이런 식의 텀을 두면서 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이 되겠지만은 원칙적인 개념은 이런 식의 실제 조사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의 내정 고객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통행량 조사, 구매 품목 가격대 조사도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한번 보십시오. 양가로 4번. 거기에 즉 37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 372페이지 보시면은 상권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상권 조사 절차가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에요. 순서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시험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일단 2차적 지역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대의 지역에 대한 관찰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방문해서 정성 조사 및 정량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조사할 때 1차 자료와 뭐 2차 자료라는 개념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분석할 때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자료를 여러분이 어떤 조사를 할 때 1차 자료를 먼저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2차 자료를 먼저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당연히 2차 자료예요. 여러분 혹시 1차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1차가 아니라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뭐냐면은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여름 휴가에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는 개념을 따라서 이번에 내가 호주로 한번 여름에 휴가를 가겠다라고 생각해봐요. 호주.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름이지만 거기는 약간 날씨가 선선하고 추우니까. 그러면 호주로 간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호주를 직접 가서 방문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그 호주에 대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조사 있을 것이에요. 그걸 먼저 조사하는 것이죠. 원래 그 조사가 뭐냐? 원래 목적에 의한 조사였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걸 내가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다른 목적, 이미 다른 목적에서 어떤 것이에요? 수집된 것이에요. 수집된 거. 자, 정보라고 해도 되고 자료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료니까 자료로 할게요. 사실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건 유통정보에서 한번 배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자료는 뭡니까?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장난감 가게를 한번 한다고 해봐요. 장난감 가게. 나는 장난감 가게를 하겠다. 그러면 장난감 가게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템을 장난감을 골랐어요. 물론 여러분들 장난감 좋아해야 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장난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 그런 것까지 다 충족됐다고 하고 장난감 가게를 내가 열겠다 했을 때 어디에 장사를 할래요? 어디에서? 오프라인이겠죠. 오프라인인데 어디에서? 기준이 그걸 거 아니에요? 일단 장난감 가게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겠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 좋겠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어디예요? 0세부터 10살까지.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0살까지다. 그러면 0세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취사한도.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디서 알아요? 내가 다 대한민국 인구 조사를 합니까? 아니죠. 바로 통계청에 가면요. 우리나라 인구는 5년마다 조사해요. 아마 2020년 올해 조사할 것이에요. 올해 가을쯤 돼가지고 아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료가 통계청이 있어요. 그러면 0세부터 10살까지의 꼬매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건 뭡니까? 2차 자료, 다른 목적, 대한민국 인구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내가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2차 자료를 먼저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다. 삼성동에 가장 0세부터 10살까지 꼬매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가 지금 삼성동이니까 강남이나 삼성동이니까 삼성동에 있는 꼬매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꼬매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그 삼성동에 가가지고 진짜 0세부터 10살까지 꼬매들이 많이 있는가? 거기를 갖다가 내가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 알바생을 갖다가 여기다 한 명 알바야. 넌 2명, 3명, 이게 4명, 5명. 알바 5명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말이야. 저 골목마다 과연 아침에 유치원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꼬매들이 몇 명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나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꼬매들이 몇 명의 가방을 메고 가는지 한번 여기서 조사를 해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자료는 뭐냐? 이제는 나 자신이 여기 삼성동이라는 이 동네에서 장난감 가게를 할 때 나 자신이 과연 얼마 정도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건 오로지 이건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에요. 그 1차 자료와 2차 자료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나중에 유통 마케팅 할 때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구분도 됩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에 2차적 지역정보로 먼저 수집하는 것이에요. 2차적 지역정보란 그 의미는 뭡니까? 다른 1차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지역 상권의 상권 지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상권 내의 관찰 조사하고 정성 및 정량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상권 조사 과정이고요. 자, 절차고요. 2번에 할당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할당 표본 추출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상권이나 공간 이용 실태 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할당 표본 추출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상권이나 공간 이용 실태 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할당 표본 추출법이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상권 조사는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 1차 조사 자료와 2차 조사 자료라는 그 의미는 반드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상권 조사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 자, 기본적으로 큰 표본이 작은 표본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신뢰성이 높은 것은 큰 표본이죠. 적은 표본 가지고 이게 절대다라고 말한 것은 우습죠. 그래서 큰 표본이 작은 표본보다 신뢰성이 더 높은 결과는 큰 표본이 더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순 무작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기서 책에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편의. 자, 편의, 편리성에 의해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요. 층화, 단계, 계층에 따라서 표본 추출 방법이 있어요. 자, 편의, 편리성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고요. 층화, 계층, 층수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교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양가로 5번 상권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표본 추출 단위의 선정은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표적 집단을 정의한 후 이루어진다. 표본 크기의 결정은 조사 대상의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큰 표본이 작은 표본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예측한다. 당연한 말이죠. 여기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동그라미 2번 표본 추출 절차는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려 노력해야 한다. 단순 무작위 추출과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으로서 표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감안해야 한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과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입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과 층화 표본 추출법은 확률적. 그래서 확률적이라는 개념인데요.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입니까? 이건 항상 뭡니까? 비율이라는 것은요. 항상 뭐예요? 퍼센트로 끝나는 것이죠.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분모와 분자가 있다는 것이요. 분모와 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 단순 무작위 추출과 층화 표본 추출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통 마케팅에서 시장 조사 방법이 있어요. 시장 조사 방법.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아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확률 표본 추출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뭐 비확률, 확률과 비확률 표본 추출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빗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릴 것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죠. 편의 표본 추출 방법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모집단 구성 요소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선정의 편리성, 편리성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게 편의 표본 추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학뭐 확률적인 개념을 통계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편의, 말 그대로예요. 편리성의 기준을 두고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 편의 표본 추출이에요. 단지 편의 표본 추출은 거기에서는 아직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왔던 내용이고
동그라미 3번도 지금 제가 읽어봤죠. 자, 4번 층화 표본 추출법입니다. 자, 사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법은요, 상권 조사를 할 때 X라는 상표를 소비하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구매량을 중심으로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과 가끔 구매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럼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 신발을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 1년에 10번씩 신발을 사는 사람과 1년에 한 번만 신발을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과 가끔 구매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무작위로 일정한 수 표본을 추출한 거. 그래서 빈번히 구분하는 사람 중에서 거기서 일정한 표본을 추출하고 가끔 구매하는 사람의 일정한 표본. 그래서 뭐 기본이죠. 층화 표본은 어떤 상표를 X라는 상표를 구매하는 사람과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과 빈번히 구매하는 사람과 가끔 구매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그 여기에서 다시 표본을 추출하니까 여기 단계니까 이게 바로 층화예요. 층화. 단계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층화라는 그 의미는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층화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는 조금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말 자체 뭔가 모르게 통계적인 용어 나오면은 조금 어려워 생각하죠. 왜? 익숙치가 않고 자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통계가 사실 재밌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혹시 학위 같은 거 받을 때는 뭐 무조건 통계적인 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상권 조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요, 상권 조사 분석 방법이 상권 조사 방법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의미는 그거예요. 전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뭡니까? 실제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했던 거. 실제로 다 조사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뭡니까? 상권 조사할 때 유추법, 유추라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적인 개념으로. 물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 실제로 다 조사하는 것이고, 표본조사는 그 조사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유추해서 조사를 하는 게 바로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의미는 다 조사한다. 표본조사라는 것은 그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조사한다. 이게 바로 그 의미고,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6번에 1번에서 상권조사 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조사 지역의 대상이 많을수록 전수조사가 어려워 표본조사. 그래서 조사 대상 지역이 많다면은 표본조사, 그 다음에 적다면은 전수조사를 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조사 지역의 대상자가 많을수록 전수조사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조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자,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명단에 기재된 표본 프레임이 있는 경우 확률 표본 추출법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중에서요, 동그라미 4번 공간적 독점령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적 독점 분석어. 자, 완전 독점령과 부분 독점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요. 시장 침투형 분석에서는 고객 분포 시장 침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데 뭐 굳이 갖다가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상권 분석 중 공간적 독점령 분석에는 완전 독점령과 부분적 독점령. 완전 독점령 같은 경우가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전수죠. 그 다음에 부분적이라는 건 표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분산 시장형 분석에서 지역 단위로 표본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 세대비율과 고객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권 조사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전수조사는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서 기준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조사하는 데는 조사하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어떤 환자를 갖다가 구분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병원이니까.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조사는 대부분 조사 방법이 표본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 조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다중 휴기 분석과 아날로그 기법은 유사한 논리를
바탕을 두고 아날로그 접근법은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상권의 수요를 추정하게 된다. 이 지문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제 아날로그 접근법이란 이 의미는 유추법인데요. 유추법이에요. 그래서 유추법을 아날로그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이 했어요.